2020년도 12월 달 개정하려다가 흐지부지 되다가 백지화 된 것처럼 이번에 9월 달 개정을 못했다라고 하면 뭐 흐지부지 하다가 역시 백지화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로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 백지화 이야기는 했었지만 그 다음으로 이제 정비사업에서 핫한 키워드가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 둘 다 해당되는 건데 전매금지 조기화거든요. 이 조기화라는 표현에 이제 정답이 있는데 전매금지 요건은 원래 있어요.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전매금지는 도정법 39조 2항에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고요. 이거를 전매가 되는 예외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또 뽑아온 것도 있는데, 제가 이거는 도정법 시행령 37조인데 이 37조를 보게 되면 전매에 대한 사항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전매 예외 사항이 1세대 1주택자인데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 있죠. 이거는 세법에서 말하는 일시적 2주택 이런 거 안 봐줘요. 딱 진짜 한 채밖에 없으면 여기 가고 10년 5년 이게 혹시 5월 조건인가요? 엔드 조건이에요?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엔드 조건이에요. 10년 보유만 하면 안 되고요. 거주도 5년 다 채워야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건을 채울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이쪽 보게 되면 333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요건들 보시게 되면 이제 3년 내에, 즉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3년 내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 시행 인가로부터 3년 내에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 착공으로부터 3년 내에 준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단순히 3년 내에 착공을 안 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보유한 지는 1년밖에 안 됐는데 이 요건 됐네 하면서 전매 가능한 게 아니라 3년 이상 보유도 마쳤었을 때 전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보게 되었을 때 그나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전매 금지 걸리는 케이스들이 거의 없어요. 관리처분 인가 이후로부터라고는 했지만 재개발은 2018년도 1월 24일 이후로 새롭게 사업시 인가 신청하는 조합들부터 관리처분 인가 나면 전매 금지거든요. 지금 사실상 관리처분 인가는 서울의 대부분 재개발 지역들 보면 다 예전에 사업시 인가 받아서 전매가 다 돼요. 부칙상에 딱 요건들이 있다 보니까 재개발은 사실 전매금지 특별하게 상관은 없고, 재건축들이 문제인데 재건축들 전매금지라고 하는데 간혹 물건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특수한 물건들, 요건들 맞춘 애들만 나오는데 이 요건을 제대로 못 맞췄다 라고 하면 이게 전매금지라고는 제가 얘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조합원 지휘양도 금지예요. 전매는 돼요. 소유권은 취득했는데 현금 청산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고 이 요건들 부동산 사장님께서 잘 체크는 하겠지만 나 역시도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잘 체크하면서 거래를 해야지, 안 그러면 돈을 그냥 10몇 억, 20몇 억 주고서 샀는데 현금 청산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주의하실 필요가 있죠. 이게 기본적인 전매금지에 대한 요건인데 이거를 땡기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땡기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전매금지였던 거를 안전진행 통과로부터 땡기겠다.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로부터였던 것을 구역 지정으로부터로 땡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땡겨지면 사실 어마어마하게 기간이 늘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우선 안전진행 통과돼도 조합 설립 인가 나고 또 사업시인가 받고 관리처인가 받고 준공까지 기간이 10몇 년인데 10몇 년 동안 팔질 못하게 한다라는 거가 너무 가혹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내용이 어디서 나왔었냐면 딱 이제 6월 9일자로 발표한 사항이 있어요. 사항이 이거 보시게 되면 쫙 넘겨보다가 이제 뒷페이지쯤에 딱 여기네요. 4페이지 보면 여기 정비사업 조합원 지휘양도 금지 조기하겠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 보게 되었을 때 이게 어디까지 조기화를 해버리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가장 큰 포인트는 이게 소급이냐 아니냐가 쟁점이에요. 그래? 땡기겠다라는 건 알겠어. 그럼 앞으로 안전진단 통과하는 애들부터냐? 구역 지정되는 애들부터냐? 이게 정말 쟁점이었는데 이게 소급 논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결론만 놓고 말하면 소급이에요. 근데 9월 달에 만약에 개정이 안 됐다. 2년 실거주 요건 백지화와 같이 사실 그냥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직 현 시점에 단언하기는 어렵죠. 9월 달 진짜 개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9월 달 개정이 안 되면 어렵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전국이 이제 대선 전국으로 넘어서잖아요. 이미 벌써부터 뉴스 보면 정치 기사 거의 반이에요. 지금 대통령 후보가 어쩌고 야당 여당 할 거 없이 정신없는데 지금 국회의원들도 이제 이게 도정법 개정이 사실 쟁점 포인트가 아니고 그리고 2년 실거주 요건 백지화를 왜 했어요? 이거 괜히 개정해봤자 표 깎아먹잖아요.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 생기면 당연히 일단 재건축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싫어할 거고요. 그러면 어느 대선 후보가 이거 폐기하겠습니다. 공약 걸어요.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그 재건축에 있는 사람들 수요가 다 거쪽으로 찬성표 갈 거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집권 여당에서 부담이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폐기 처분하겠다고 공약 걸기에는 본인이 해놨는데 좀 앞뒤가 안 맞으니까 괜히 긁어부숴 만들지 말자라는 성향이 좀 저는 그게 더 강하다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앞전 시간에 얘기했었을 때 이 폐기하는 이유가 야당의 반대라고는 했지만 솔직히 야당이 반대 안 한 게 없다. 솔직히 본인도 하면 이게 정치적인 부담이 강한 타이밍이니까 그렇게 해서 본 것처럼 이것도 개정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말이 많겠죠. 그러면 야당에서는 이거 공격의 찬스로 볼 수가 있을 거고 여당 입장에서도 솔직히 야당에서 이거 찬성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당에서 자기네들 독단적으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책을 강력하게 했다가 뭔 욕을 먹으려고 안 할 것 같다가 제 사견이에요. 정확한 거는 지켜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이게 분수령은 9월달 왜냐면 일단 원래 목표가 9월달 개정 예정이었으니까 9월달 개정이 실패하면 아까 2년 실거주 요건도 12월달 2020년도 12월달 개정하려다가 흐지부지 되다가 백지화된 것처럼 이번에 9월달 개정을 못했다라고 하면 흐지부지 하다가 역시 백지화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전진단 통과된 애들이 그래도 좋아요. 일단 안전진단 줄줄이 떨어질 게 예고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오래되기만 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떨어진 단지가 좋은지 규제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또 재건축 가능성이 열려있는 단지가 좋은지 저는 당연히 후자가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차 안전진단 통과된 애들은 지금 여기가 가장 수혜지역 2년 실거주 요건 백지화로 그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괜히 요거 적용되면 우리가 안전진단 통과 안 하는 애들이 더 좋다. 이거는 사실 좀 너무 나간 것 같고 솔직히 이거 규제 자체가 저는 그전엔 좀 이게 이거 좀 너무한데 생각은 했지만 2년 실거주 요건 백지화 되는 거 보면서 얘도 백지화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졌다 보다 보니까 사실 그거가 진짜 영향이 있냐 없냐는 9월달 지켜보고 말해도 늦지 않다. 근데 제가 봤을 땐 9월달 통과가 좀 어렵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안전진단 통과 전후를 선택하면 저는 차라리 후를 선택할 것 같아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른 얘기인데 이게 서울시에서 보도자료 보면 사실상 소급할 거다라고는 했지만 너무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서울 전체 25개구를 싹 다 지정 이런 짓은 안 할 거다. 그냥 투기가 과열되어 있는 지역들 우선적으로 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솔직히 그러면 재개발에서 비싼 데가 어디겠어요? 한남 성수가 비싸죠. 그러면 지정한다라고 하면 한남 뉴턴 성수 전략정비구역 먼저 지정할 게 눈에 보일 거고요. 그럼 한남 성수가 지정됐다. 그럼 당연히 흑성 노량진이
각이 빵 뜨겠죠. 흑성 노량진 지정할 거고, 그러면 이제 다음이 어디예요? 부가연이 빵 뜨겠죠. 그럼 부가연 지정을 옆으로 빵빵 터져 나가겠죠. 마치 우리가 이 내용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었을 거예요. 규제 지역 지정할 때 서울 처음에 먼저 강남권역 먼저 지정하니까 막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다 했지만 투기 지역 같은 경우 투기거리지구 일부 지역만 지정했거든요. 그러니까 피한데도 쫙 올라가니까 여기도 막 지정하고, 경기권역도 막 풍선역 올라가니 여기 지정하니까 여기 누르면 옆에 올라가고, 거기 누르면 여기 올라가고, 막 이런 식의 지금 단계들을 불러왔잖아요. 이게 재개발도 만약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도미노처럼 쭉쭉쭉 누르면 옆에 쭉쭉 올라가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올릴 가능성이 있다가 일단 첫 번째. 그러고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결국 서울 전체 25개구를 다 지정해 버린다라고 하면 또 이제 경기권역으로 갈 거고, 그리고 애초에 이 규제는 투기거리 지구만이거든요. 그건 투기거리 지구가 아닌 조정 대상 지역, 비규제 지역에 재개발로 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간다 해서 다 퍼져나갈까요? 아니요. 서울에서 피할 수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2018년도 1월 24일 전에 사업주인가 신청한 조합들. 우리가 그러면 이제 관리처분 인가나도 지금 전매가 자유로운 구역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무조건 풍선 효과를 받게 되죠. 관리처분 인가나고 비싼 거 아니야 라고 해도 다른 애들이 다 거래를 못하게 막아버리면 얘네가 무조건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따지면 규제의 역설인 거죠. 규제를 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규제를 해놨더니 다른 애들이 원래 정상적으로 거래가 자유로우면 내가 이 돈이면 여기 선택하고 여기 선택하고 이럴 수 있었는데 선택지가 없어지면 얘만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사실 규제를 안 하는 게 맞다 하면 오히려 시장 왜곡만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무조건 안전한 데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전매 금지가 아예 안 걸리는 애들, 도정법상의 이미 부칙으로 사업시행 인가를 2018년도 1월 24일 전에 신청한 데들은 관리처분 인가 나도 전매가 자유로우니까 그런 데들은 어떻게 찾아볼 수 있냐면 이미 그냥 관리처분 인가 난 데들 찾아보면 대부분 전매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동대문구의 이문 휘경 뉴타운, 이문 13구역, 휘경 3구역, 그러고 뭐 우리가 한남 뉴타운 성수전력증빙은 다 걸리지만, 아니면 흑석 뉴타운만 한다 하더라도 흑석 뉴타운에 흑석 9구역, 3구역 관리처분 인가 났잖아요. 여기 전매 금지가 안 걸리고요. 노량진도 지금 현재 관리처분 인가 난 데가 어디예요? 노량진 2구역, 6구역이거든요. 여기도 전매 금지 안 걸리고 전매가 다 자유롭거든요. 수색증산 뉴타운도 대부분 전매 금지 다 안 걸리고, 막 경기도도 지금 광명 같은 경우는 투기거리 지구잖아요. 근데 광명에서도 구역이 정말 많은데 광명 9구역, 11구역, 12구역은 전매 금지 대상이지만 그 나머지 구역 다 전매가 풀려 있거든요. 이런 데들 지금 관리처분 인가 난데 거래가 자유로운 구역들 다 눈여겨보면 좋은 곳이죠. 이미 관리처분 인가 난 곳들이 세금적으로도 피해 나갈 수 있는 사항들이 되게 많아서 정말 좋은데, 여기에 이런 규제로 전매가 자유롭게 해놓는다라는 것 자체가 워낙 지금은 희소성을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대부분 관천 안대들이 다 거래 가능하니까. 근데 아까 광명 사례를 들었었던데 지금 광명 뉴타운에서 뭐 11구역, 12구역 같은 경우가 되게 싸요. 지금 완전 초역세권이고 대장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금액이 아직 5억 초반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11구역 같은 경우는 이게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곧 관리처분 인가 직전이에요. 관리처분 총회까지 다 열어서 접수한 지 지금 2달이 넘어갔고요. 인가가 떨어지면 전매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막 급매물들이 나오는 거죠. 빨리 잔금 칠 사람들. 이게 5억 초반의 물건들이 나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아니 광명 11구역이 초역세권의 대단지의 평지고 그냥 세대수만 해도 4,000세대가 넘어가는 가장 핵심 단지인데도 5억 초반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광명 뉴타운에서 좀 멀리 있는 애들이 있어요. 광명 1구역, 광명 10구역, 여기도 5억 초반이에요. 그리고 좀 역세권 가까운데 전매가 풀리는 데가 광명 4구역이 있는데 지금 얘네가 지금 6억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말한 애들은 다 공통적인 25평 신청한 애들이고
33평 신청한 애들은 더 비싸죠. 1억은 더 써야 돼요. 1억이 뭐예요? 뭐 1억 5천 훨씬 더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11구역이 이렇게 싼 이유가 거래가 막히면 이제 매도가 안 되니까 이게 계약을 전에 하는 게 아니라 잔금까지 관리처인가 직전에 쳐야 돼요. 지금 뭐 거의 막 한 달 내 잔금, 보름 만에 잔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얘네가 거래가 막혀버렸다. 그 지금 사람들이 광명을 주목할 때 11구역, 12구역이 싼데 그럼 무주택자면 여기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완전히 관리처인가 나서 이제 9구역, 11구역, 12구역 전매가 싹 이제 안 돼요. 광명이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선택권이 걔네들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거래가 막히면 거래가 풀려 있는 대로밖에 못 가버리기 때문에 이게 풍선 효과 누르니까 올라가는 그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죠. 전매 가능한 애들 주목해 보면 정말 좋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